여러분 안녕하세요. 베니박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과 어, 좋은 정보 서로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채널로 함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첫 영상으로 나눌 주제는 바로 5G 장비주입니다. 5G 장비주가 끝없이 추락을 했고 어, 지금 회생이 가능할지, 지금 저번 주 금요일부터 장비주가 살짝 급반등이 있었는데 이게 과연 일시적 반등일까? 장비주를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여전히 한 3, 40% 정도 빠진 상황일 텐데 잠깐 반등을 했을 때 손절 타임으로 잡아야 되는 것인지, 혹은 이대로 그냥 장비들을 묻어뒀다가 나중에 6G나 위성통신으로 대체되는 건 아닐까, 이런 염려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볼까요? 지금 5G가 상용화된 지 2년이 넘었대요. 그런데 여전히 소비자들은 LTE만도 못하다고 불만이 많죠. 통신 3사도 5G 요금제로 영업이익을 1조 이상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있는 바람에 이게 지금 장비주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그런 업체의 그 주가 그래프인데, 지금 반등을 보였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바닥에서 바닥에서 여전히 기고 있는 상황인 거죠. 과연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까? 5G는 이대로 다른 기술로 대체되는 걸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5G를 보기에 앞서서 4G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5G에 대한 불만보다는 4G일 때, LTE일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요금제도 받아들이고 이 통신 세대를 넘어갔잖아요. 그 일은 LTE만이 제공하는 그 특화된 혜택이 있었거든요. 바로 스마트 기기로 영상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죠. 이를 통해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등 킬러 컨텐츠로 사람들은 LTE의 그 초고속 그 데이터 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5G는 어떨까요? 5G로 우리가 요금제를 가입함으로써 특별히 특화된 혜택을 누리는 게 없죠. 기업 입장에서는 근데 왜 투자를 안 하고 있을까요? 정부가 5G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는 이유, 바로 그것은 5G 이동통신이 사용하는 주파수의 파장 길이에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현재 이동통신 파장과 5G 이동통신 파장인데, 5G 이동통신의 파장이 더 짧죠. 짧다는 것은 직지성이 강하고 파장이 전파가 회절성은 약하다는 얘기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 데이터가 손실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4G 대비 동일한 품질을 누리기 위해서는 5G는 기지국을 훨씬 많이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에 기업체도 통신 장비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꺼리고, 소비자들은 5G만의 특별한 혜택이 없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4G 때처럼 결국 5G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킬러 컨텐츠 성장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통신사 소비자 모두에게 투자와 소비 유인 효과가 있는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겠죠. 이게 언제 나올까? 이게 빨리만 나오면 5G가 급 성장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킬러 컨텐츠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5G의 차별화된 특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G는 초광대역, 초저지연, 초연결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이전 세대에 비해 갖추고 있는 특징이죠. 초광대역이란 초고속 대용량을 뜻하고, 초저지연은 반응 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고, 초연결은 보다 많은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5G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요즘 핫 이슈인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를 대변되는 제페토와 로블록스, 여러분 잘 아시죠? 메타버스와 로블록스는 기존의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데서 그저 몹을 잡고 혈맹원끼리 같이 대화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보다 많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것들을 온라인상에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가 오가야 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기 때문에 초광대역, 초연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5G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페이스북이 사명을 메타로까지 바꾸면서 메타버스에 올인하겠다고 하죠. 그 산하에 있는 오큘러스는 VR, AR 기기를 아주 열심히 그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를 만들다 보면은 결국 고화질 4K나 AK OLED 영상이 필요하게 되고, 이건 고화질은 결국에 초광대역인 5G의 그 기간 산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또 하나로 사물통신,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사물과 사물이 서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 이게 인터넷로 연결되면 요즘은 만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만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물뿐만 아니고 사물과 사람, 사물과 공간, 공간과 사람이 연결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만큼 수많은 접점과 수많은 연결점을 서로 인터넷이 연결해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5G만의 초연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우리 지금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만큼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국제적 분해체계가 붕괴하고 있어요.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자국의 생산부터 유통 모든 밸류체인을 자국에서 모두 유치하고 운영을 하겠다, 그런 건데, 이 같은 출산율 감소, 인건비 상승, 그 다음에 리쇼어링,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생산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면 생산성 제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결국에 소통이 그만큼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막힘없이 인터넷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오고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와이파이 이런 걸로는 안 되고 5G LTE 같은 이동통신망으로 우수한 품질과 높은 보안성, 폐쇄성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LTE보다는 그 초연결성이 꼭 필요한 그 5G가 더 효과가 좋겠죠. 또한 우리는 미래 사회가 인공지능이 아주 각광받고 이게 활성화된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이나 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바로 여기 있죠. 원격 진로. 원격 진로라는 것은 기존에 없던 것들이 새로 수많은 인터넷 내에 접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초연결성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G가 진짜 꼭 필요한 그런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입니다. 자율주행, 테슬라에서는 카메라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들도 꽤 많죠. 왜냐하면 차량이라는 것은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오류로 생명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이 보장된다는 것이 없으면은 참 내 몸을 핸드대를 놓고 내 몸을 완전히 맡기고 자율주행을 의존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 자율주행을 하려면 차량과 카메라를 통해서 외부를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로 파악하기 어려운 노변, 그리고 원거리에 있는 주변 상황들,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신장치와도 연결돼야 되고, 노변 센서와도 연결돼야 되고, 그리고 관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차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외부와의 데이터 교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연결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0. 몇 초만으로도 사고가 이어지기 때문에 초저지연, 반응성이 그만큼 좋아야겠죠. 그리고 차 안에서 핸드를 놓고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을까요? 바로 그 안에서 다시 가상세계에 접속하기도 하고, 멀티미디어를 향유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사물을 보기도 하겠죠. 그렇다면 그동안 발생되지 않던 새로운 인터넷 광대역 연결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은 결국에 5G가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요소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활용성이 없어서 소비자들도 불만이고
통신업체도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기가 버거웠던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5G 효용성이 급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우선 5년 내에 5대 중점 분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 공장, 디지털 헬스케어, 실감 콘텐츠, 자율주행차의 5가지 전략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겠다고 하죠. 이 5개의 기술을 보면 결국에 5G가 기간 산업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상용할 수 없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결국엔 5G는 미래에 당연히 도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고 전 국토가 5G로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5G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요즘 기사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국가는 이미 6G를 주목한다. 혹시 5G가 흐지부지되고 6G로 곧바로 대체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는데 밑에 기사를 보면은 현재 중국이 6G를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된대요. 203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대부분 2030년을 상용화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런데 5G 지금 상용화된 지가 2년이 넘었죠. 아직도 막대한 비용 대비 킬러 컨텐츠가 없어가지고 흐지부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진전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6G는 상용화를 계획을 하는 게 2003년이지 실제 그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과연 기관망을 설치할 수 있을지 그것도 우려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바로 6G 시대가 되면 5G보다 아까 언급했던 파장의 길이가 더 짧거든요. 그러면 기지국을 훨씬 더 많이 구축을 해야 돼요. 실제로 5G망을 구축하는데 LTE보다 4.3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G는 과연 어떨까요? 그만큼 6G는 앞으로 먼 미래에 있을 일이고 현재는 지금 우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기술인 거죠. 또한 만약에 만에 하나 5G가 그대로 사장되고 6G로 바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이건 현재 우리나라 통신장비주의 한 업체의 연구개발 실적입니다. LTE를 연구하다가 그 다음에 5G가 상용할 때 무렵에 5G 연구 실적을 발표했죠. 이렇듯 결국에 6G로 간다고 하더라도 LTE 하던 업체가 5G 장비주 하던 업체가 결국 6G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5G 장비주에 대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5G가 위성통신으로 대체되는 건 아닐까? 대표적으로 스페이스X 스타링크를 한번 볼까요? 데이터 안정성, 트래픽 처리 용량, 커버 가능 영역 이런 것들이 5G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스타링크는 소형 군지위성을 12,000개, 나아가 42,000개 정도를 전 지구 저 궤도에 쏘아 올려서 초고속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스타링크 위성을 테스트한 결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78Mbps 정도 된대요. 그리고 현재는 그 속도가 나고 있지 않지만 2020년까지 머스크는 서비스 속도가 최고 30Mbps 정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모든 그런 그 킬러 컨텐츠들이 5G가 꼭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5G의 초당 전송 속도는 20Gb예요. 근데 현재 속도가 느리다고 불만을 품고 있죠.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근데 현재의 그 불만인 속도가 690Mbit 정도 됩니다. 아무리 위성통신이 빨라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느리다고 불만을 품고 있는 5G의 속도만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더 문제내는 것은 위성 하나당 캐패시티가 17에서 23Gbps 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보다 많은 인터넷에 연결되면 연결될수록 속도는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어떤 기사에 보면은 4G가 아니라 CDMA 그 전 기술이죠. 이 정도 속도로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술로는 5G를 절대 대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전문가들도
위성통신은 4세대 이동통신급 속도로 그동안 인터넷을 누리지 못하는 저개발 국가 아니면 산간 오지, 바다, 항공 이런 곳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자신의 스타링크에 대해서 지상의 광속이나 5G 대에 보완하는 존재라고 설명을 했어요. 대체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일론 머스크의 한번 답변을 한번 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위성을 인터넷을 테슬라 차량에 연결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테슬라 차에는 스타링크를 연결하지 않겠다. 단말기가 너무 커서 달 수가 없다. 어, 이 스타링크 인터넷을 연결하는 것은 결국에 비행기, 배, 큰 트럭, 그 다음에 RV 차량에만 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실제로 우리가 위성통신을 통해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통화는 되겠죠. 영상을 본다든지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음, 확대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5G가 대체 왜 필요한가 그 효용성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많은 불만이 있었고 통신 업체에서도 참 그 설치비가 막대했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메타버스 세계 그리고 그것을 그 메타버스 세계에서 상업행위나 여러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상화폐와 NFT 그리고 자율주행, 공장 자동화, 만물 인터넷 이런 것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결국에 5G가 전국도 나아가 선진국 주요국들의 기관망으로 깔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5G에 대한 우려도 지금 두 가지 정도 언급을 했는데 음, 뭐 위성통신이라든지 아니면 6G로 바로 대체된다든지 이런 것은 기우라는 것을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해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5G가 전체 무선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돼요. 11%.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G는 꼭 필요한 기관망입니다. 근데 아직 11%밖에 안 됐대요. 앞으로 계속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11%밖에 안 된다는 이 저조한 성적이 결국 앞으로 막대한 설비 투자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결국 장비주의 실적이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5G가 필요한 여러 가지 그 킬러 컨텐츠들이 언제 실현되고 언제 상용화되고 언제 대중화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돌아오는 미래에 반드시 5G 장비주가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 그 사이에 어떤 주가의 기복이 있을지 알 수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보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업체에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혹시라도 5년 연속으로 적자만 내다가 상폐당하면 큰일이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5G가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산업이고 앞으로 메이저 산업이자 기가망이고 모든 미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 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첫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제 방송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